서해의 끝자락,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나루터의 낡은 관선 한 척이 닿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리자 포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어서 내려, 이 역정년들아. 포졸이 짐짝을 던지듯 두 사람을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바닥에 쓰러진 것은 머리가 하얗게 센 50살의 최명주 상공과 그녀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있는 5살배기 연설이었다. 최상공은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아이를 품에 감싸 안았다. 설리는 겨우 3살 때 천자문을 깨우치고 4살 때 공중에 회계장부를 단 한 번 보고도 외워버린 신동이었다. 허나 지금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글자가 아닌 굶주림과 공포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나와 소금을 뿌려댔다. 재수없게 역정놈들이 우리 섬에 들어오다니. 설리는 따가운 소금 세례에 눈을 질끈 감으면서도 품속의 오색놀이개를 만지작거렸다. 그 낡은 매듭 속에는 조선을 뒤흔들 피바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구멍 뚫린 문풍지 사이로 매운 바닥바람이 들이닥치는 폐가에서의 첫날 밤은 길고도 시렸다. 최상공은 썩은 거적을 주워 모아 설리를 덮어주었으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뼈 속까지 파고들었다. 설리는 배고픔을 잊으려 품속의 오색놀이개를 더듬었다. 파란 매듭은 3번, 빨간 매듭은 2번. 아이는 습관처럼 매듭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촌장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쥐새끼가 가문의 자랑인 족보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었다. 마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종이 뭉치가 되자 훈장조차 고개를 저었다. 그때 꼬질꼬질한 얼굴의 설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배, 그거 제가 알아요.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설리는 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사흘 전 나루터에서 촌장이 자랑스레 펼쳤던 그 찰나의 순간을 사진처럼 찍어두었던 것이다. 이리대조 할아버지 함자는 이자춘이시고요. 벼슬은 통원대 부행 첨지 중추사셨어요.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아이의 입에서 정확한 학렬과 관직명이 쏟아져 나오자 훈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완벽한 복권이었다. 경멸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경외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보름이 지나자 선유도의 공기가 달라졌다. 발로 차이던 천덕꾸러기 설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신통방통한 아디씨로 불리고 있었다. 설리는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작년의 물때를 그려내며 늙은 어부 박씨에게 그물을 던질 곳을 일러주었고 기침이 멎지 않는 최씨 할멈에게는 예전에 읽었던 약방문을 기억해내 도라지와 배를 다려 먹으라 일러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경외심이 싹트는 와중에도 설리는 홀로 바닷가 바위에 앉아 오색 놀이개를 만지작거렸다. 파란 매듭은 3, 빨간 매듭은 10, 하얀 매듭은 5. 아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음도 박자도 없는 기묘한 주문 같았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무식하고 힘만 센 것으로 알려진 털보 김정구가 슬그머니 다가왔다. 그는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는 척하며 서늘한 살기마저 감도는 눈빛으로 아이의 손끝을 주시했다. 정구는 보았다. 아이의 손에서 꼬이고 뒤틀리는 매듭의 방식이 시전 상인이나 양반가 부녀자의 것이 아님을. 그것은 궁중 내 수사에서 비밀 장부를 기록할 때 쓰던 극비의 암호 매듭법이었다. 멍청해 보이던 털보의 눈이 매의 눈처럼 날카로워졌다.
아이가 흥얼거리는 숫자가 누군가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움직이는 장부라는 사실을 직감한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불길한 관선한 한 척이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평화롭던 섬마을의 정막을 깨고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루베에서 내린 사내들은 검게 그을린 피부에 흉터가 가득했고 허리춤에는 은밀히 비수를 감추고 있었다. 한양의 실세 박상공이 보는 비밀 신복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입구부터 닥치는 대로 휘젓고 다니며 최상공의 거처를 찾았다. 위기를 직감한 최상공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설리의 어깨를 꽉 잡았다. 소라, 잘 듣거라. 지금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최상공은 설리를 다락방 깊숙한 쌀독 뒤로 밀어넣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걸어 잠갔다. 고지어 썩은 나무 대문이 박살나며 사내들이 마당으로 난입했다. 장독대가 깨지고 검붉은 간장이 피처럼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우두머리 사내는 최상공의 뺨을 후려치며 왕비전에 내금 장부를 내놓으라 협박했다. 어둠 속에 웅크린 설리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아이는 생명줄처럼 오색 누리개를 꼭 쥐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아이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달달 떨리며 숫자를 내뱉기 시작했다. 노란 매듭은 4월 촉파일, 검은 매듭은 한양 객주. 그것은 노래가 아닌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진실의 암송이었다. 매캐한 연기가 다락방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설리의 폐부를 찔렀다. 안 나오겠다 이거지? 쥐새끼들,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우두머리의 잔혹한 명령과 함께 횃불이 초가 처마에 닿았다. 바싹 마른 집단은 순식간에 화르륵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천장에서는 불똥이 비처럼 쏟아졌다. 최상공은 젖은 이불로 설리를 감싸 안고 불길이 휩싸인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마당으로 굴러떨어진 그들을 자객들이 비웃으며 애워쌌다. 저거다. 우두머리의 눈이 설리의 손에 들린 옷엔 노리개에 고정되었다. 박상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 장부의 열쇠였다. 우두머리가 서리의 가느다란 손목을 낚아채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그의 이마를 강타했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겁박하다니. 너희가 진정 사내더냐. 평소 어눌하던 털보 김정호가 짐승 같은 눈빛을 하며 나타났다. 그는 장작개비를 춤추듯 휘둘러 자객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다. 정우가 소리쳤다. 어서 뛰십시오. 대나무 숲을 지나 서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참을 달려 산 중턱의 바위굴 앞에 다다랐을 때 최상구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뒤따라온 김정원은 피 묻은 장작개비를 던지고 옷매무새를 고쳤다. 자네? 대체 정체가 뭔가? 그 무에 실력하며 말투까지 해. 자네는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 최상궁의 물음에 정원은 품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노쇠패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다. 말 3마리의 문양이 새겨진 마패였다. 신분을 속여 죄송합니다. 어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 김정호라 하옵니다. 최상궁의 입이 딱 벌어졌다. 매일 콧물을 흘리며 밥을 얻어먹던 바보가 임금의 눈과 귀였다니. 김정호는 무릎을 굽혀 설리와 눈을 맞췄다. 설아, 아까 네가 부르던 그 노래 다시 한 번만 불러줄 수 있겠느냐. 설리가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맑은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파란 매듭은 신축년 3월 5천냥
김대감 뒷방 하나리.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상공이 없애려던 증거는 종이가 아니었다.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는 이 작은 아이의 머릿속이 바로 살아있는 장부였던 것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곧 눈치챌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숲 저편에서 붉은 횃불들이 뱀 혓바닥처럼 어둠을 핥으며 다가왔다. 대로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정호는 칼자루를 고쳐 쥐었으나 설리가 그의 옷소매를 당겼다. 아저씨, 저쪽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치칠 같은 어둠이 깔린 갯벌 한복판이었다. 정호가 주춤거리는 사이 설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잠시 후면 물이 들어오는데 거긴 물이 차면 순식간에 늪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딱딱한 모래톱 길이 있어요. 정호는 아이를 등에 업고 최상궁의 손을 잡은 채 갯벌로 뛰어들었다. 뒤쫓아오던 자객들은 비웃으며 그들을 뒤쫓았으나 얼마 못 가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해의 밀물은 말 달리는 속도보다 빨랐다. 설리가 일러준 바위 지대에 세 사람이 안전하게 올라선 순간 그 눈과 함께 바닷물이 죽음의 갯골을 집어삼켰다. 자객들이 진흙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정호는 나패를 높이 들어 올렸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둠을 뚫고 수십 척의 관선이 횃불을 밝히며 나타났다. 모든 것은 설리의 머릿속에 그려진 완벽한 지도와 정호의 치밀한 계획이 맞물린 결과였다. 철썩이는 파도가 낡은 관선의 배전을 사정없이 때렸다. 유배지를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사흘 밤낮을 배 위에서 견뎌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다. 갑판 한 구석, 5살 설리는 뱃멀미와 고열에 시달려 얼굴이 새노랗게 질린 채 최상공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이는 식은 땀을 흘리며 무의식 중에 가슴팍의 오색 놀이개를 더욱 꽉 쥐었다. 열에 취한 설리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3년 전 진눈깨비가 날리던 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궁궐의 처소에서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설아,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이 어미의 억울함을 밝혀다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 놀이개를 쥐어주었다. 설리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할머니, 엄마가 피를 토해요. 최상궁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설아, 네 기억은 저주가 아니라 힘이란다.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건 이 조선 팔도의 오직 너뿐이야. 설리는 눈물을 닦으며 놀이개의 붉은 매듭을 만졌다. 그곳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이름이 암호로 새겨져 있었다. 이제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다. 복수를 품은 증언자가 되어 한양의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숭례문의 육중한 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드디어 한양이었다. 하지만 광화문 앞에는 수십 명의 무장 사병들이 길을 막아섰다. 병사들 사이로 화려한 자색 단위를 입은 박상공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제 발로 죽으러 온 게냐. 최명주. 박상공의 호통에 최상궁의 어깨가 떨렸다. 김정호가 마패를 꺼내 들었으나 권력에 눈이 먼 박상공은 사기꾼이라 몰아붙이며 포박을 명령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가마 문이 열리고 5살 설리가 걸어 나왔다. 아이는 수많은 창끝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박상공을 응시했다. 박제주상공 마마,
신축년 선물 보름을 기억하십니까? 설리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날짜에 박상국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날 미시쯤 마마께서는 우물가에서 김씨를 만나 은 5,000양을 건네셨지요. 녹색 당의를 입으셨고 치마 끝은 붉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좌증이 술렁였다. 아이는 멈추지 않고 붉은 매듭을 쥐었다. 어머니가 갇혀있던 옥사에서 마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억울해 마라. 내 딸 연도 꼭 보내주마라고. 박상공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때 웅장한 대북 소리와 함께 광화문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왕의 행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편전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강돌았다. 용상에 앉은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박상공은 끝까지 발뺌하며 증거를 내놓으라 소리쳤지만 김정원의 설리를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전하,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장부가 여기 있어옵니다. 설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붉은 매듭을 쥐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죽은 패비율 씨의 목소리와 억양, 그날의 처절한 대화가 쏟아져 나왔다. 더 부어라. 남김없이 싹 다 들이부어라. 박상공이 내뱉었던 독서를 그대로 읊는 설리의 모습에 왕은 옥자를 움켜쥐었다. 설리는 바닥에 쓰러져 사약을 마신 어머니의 고통을 온몸으로 재현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품속에서 깨진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 놓았다. 왕이 지니고 있던 나머지 반쪽과 완벽히 맞물리는 순간 왕은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리며 계단을 내려와 아이를 껴안았다.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박상공은 능지처참의 명을 받고 끌려나갔고 태비율 씨의 신원은 복권되었다. 설리는 눈 속에서 피어난 생명이라는 뜻의 연설공주로 책봉되었다. 10년 뒤 어엿한 여인이 된 연설은 이제 낡은 놀이기의 슬픔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공평한 법도를 매듭 지으며 조선의 가장 총명한 별로 남았다.